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는 27살의 지영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첫 월급을 받은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싸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져갈 카메라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찾기 위해 옷장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옷장 맨 우측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상자 아래에서 작고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의 표지는 심하게 낡아 있었고 누군가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호기심에 노트를 열어본 지영은 그 속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발견했다. 모든 글은 같은 내용이었다. 너도 잡히고 싶니? 지영은 약간의 불안을 느끼며 노트를 덮고 상자 아래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상한 기분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지영은 노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여행은 순조롭게 이어졌고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지영은 서울로 돌아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너도 잡히고 싶니? 매일 밤 심상치 않은 꿈에 시달리던 지영은 점점 수면장애를 겪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 감기 몸살까지 겹쳐 결국 며칠 병원에 입원했던 지영은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다. 벗어나려 해도 계속 반복되는 악몽의 스트레스는 커져갔고 결국 조바심의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고 지영은 망설이다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노트와 꿈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들은 의사는 그저 마음의 문제일 뿐이라며 적당한 약을 처방하고 휴식을 권했다. 그러나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지영은 어렸을 적의 편안한 방에서 다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방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그동안 흐릿하게 보였던 여자가 또렷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매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잡히고 싶니? 너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니? 그제야 지영은 그녀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무언가 손쓸 수가 없었고 그녀는 점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후 지영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답글을 달았고 결국 지영은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영혼들을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영과 그들은 모여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가 기도를 올리고 각자의 경험을 서로와 나누며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몇 주가 지나자 그 여자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속삭임도 사라졌다. 지영은 무언가 큰 일을 해낸 듯한 성취감을 느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꾸리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 출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파하는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영은 여전히 가끔 그 여자의 말을 떠올리지만 무언가를 배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너도 잡히고 싶니라는 말은 단지 무서운 얘기가 아닌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때는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말일지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공포는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었던 마음에서였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예전에는 유명한 부잣집이었다고 들었다. 주변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정서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매우 평화로운 장소였다. 이웃도 몇 되지 않았고 그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집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마당에 반해 있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 중 몇몇은 나에게 그 집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경고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사 후 몇 주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이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천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무거운 느낌의 소리였다. 조금 불안해졌지만 나는 또다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며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집 안에서 누군가 가구를 끄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놀라 깬 나는 가만히 귀 기울였고 소리는 분명 내 방이 아닌 집 안 어딘가에서 나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봤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이런 소리는 더욱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어느 날 나는 그 집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 집은 이상하게도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곤 했고
그들의 대부분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매번 새로운 주인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이 집에 얽힌 불행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오래전 이 집은 한 부유한 가족의 소유였는데 어느 날 밤 가장이었던 남자가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며 가족을 해쳤고 그 후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은 버려졌고 주인이 바뀔 때마다 기묘한 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깊이 고민에 빠졌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천장 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에 근원을 찾기 위해 나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의 가족의 사진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아이의 일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마지막 며칠 동안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를 도와줘, 나가지 못하고 있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간적인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나는 그 즉시 집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줄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떠나기 전에 이 영혼을 진정시키고 가자고. 그래서 근처 절의 스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스님은 나와 함께 집을 방문하여 간단한 의식을 치렀다. 그 후로 집의 이상한 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사를 결심한 나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 영혼들이 정말로 편안해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것이 내가 살면서 경험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였다. 비록 떠나왔지만 그 집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예스러운 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오래된 나무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늘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저택의 역사는 꽤 복잡했습니다. 오래전 한 부유한 지주가 이곳에 저택을 세웠지만 지주 일가는 이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여러 가구가 그 집에 들어왔다 나갔지만 그 집에 오래 머무니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괴이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는 등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도시에 살던 한 젊은 커플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들 커플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었기에 마을의 귀신의 집 이야기는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쓸쓸히 방치된 저택에 잠시 머물며 소문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녹색이 가득한 마당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 논밭에서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택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주위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밤 11시쯤 커플은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고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려간 이후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그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어디선가 낮고 흐릿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져온 휴대폰이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도망쳐라는 문자 메시지가 반복되어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했지만 혹시 친구의 장난인가 싶어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그녀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저택의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이상한 방, 열리지 않는 문, 깨진 거울, 그리고 서늘한 기운이 그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택 안에 가장 오래된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앙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고 바른 사진 몇 장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펴보니 그곳에는 이 저택의 과거를 알려주는 듯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장에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박한 경고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시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그 소리가 방 구석의 낡은 벽장 쪽에서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벽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뿜어져 나왔고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녀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밤새도록 저택 주위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택에 들어갔던 기억을 끝까지 찾을 수 없었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도 저택은 계속해서 소문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질문은 아직까지도 그 집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